자, 기본적으로 우리 기압이란 공기가 눌러주는 압력을 우리는 기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기라고 하는 거, 대기권이라는 게 지표면에서 1000km까지 공기가 있는 그 층을 우리는 대기권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기압이라는 건 결국 뭐냐? 어떤 지표면의 단위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해서 여기서 어디까지 있는 약 1000km까지 요 위에 있는 뭐가 공기층이 이 바닥을 누르는, 원래 우리가 압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면적당 그 면적을 누르는 힘, 즉 해당 면적에 가해지는 무게란 말이야. 그러면 대기압, 우리가 속칭 1기압이라고 부르는 이 대기압은 지표면에서 느끼는, 정확하게는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 기압을 말하고, 이게 공기 1000km의 압력, 이게 요 두 가지는 물기둥하고 순기둥이라는 요 두 가지는요, 그 토리첼리의 진공이라고 이거 말하는 거야. 수조에 유리관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맨 처음에는 유리관 안에 물이 가득 차잖아. 얘를 이렇게 딱 위로 세우게 되면 요 안에 물이 채워진 채로 물이 쏟아져 내려오지 않죠. 안 내려오거든.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물이 내려오게 되면 이 해수면을 올라오게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밖에서도 여기 공기층이 이 수면을 누르고 있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힘으로 이 물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힘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거라고. 요 힘이 바로 뭐다? 대기압이에요. 근데 이게 물기둥을 세우면 약 10m 정도. 그래서 이 10m에 해당하는 물기둥이 만드는 압력을 하면 10의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되고요. 이거의 이 값을 계산하면 1000 헥토파스칼이 됩니다. 원래 1 뉴턴 퍼 미터 제곱이 1파스칼이고요. 헥토라고 읽은 이 값이 곱하기 100입니다. 10의 제곱. 10의 1승이 데카, 10의 2승이 헥토.
10의 3승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3승은. 10의 3승이 킬로입니다. 1000m는 1kg, 1000g은 그 킬로가 1000이란 뜻이라고. 헥토가 100이에요. 요게 여러분들 아마 사회 지리 시간에 아마 땅 넓이 이야기할 때 나올 건데, 가로 세로 10m의 땅을 1R라 그러거든요. 가로 10m, 세로 10m를 소문자 A 단위를 써서 1R라 그래요. 그러면 가로 100m, 세로 100m는 그러니까 헥토 R이니까 1헥타르가 되는 거예요. 땅 넓이야 HA. 헥타르예요. 그리고 수은 기둥은 수은으로 기둥을 세우잖아. 그럼 이게 약 76cm의 수은을 세울 수 있고요. 76 정도 뜹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근사값으로 한 게, 이 값을 이야기를 한 게 760mm HG예요. HG, 수은. 760mm HG. 수은기둥 76cm. 그런데 문제는 보통 우리가 1기압은 평균기압이랬잖아. 그래서 1013 헥토파스칼이 보통 1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수치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토리첼리 진공 실험에서 특징이 저게 무슨 소리냐? 수은을 담아놓고 여기에 이제 보통의 요 유리관으로 하면 여기 수직 높이 몇 센치, 여기 수은으로 만약에 했다. 네. 이 수직 높이가 76cm라는 소리잖아. 그럼 유리관을 굵은 거를 써도 네. 똑같은 높이인 76cm가 채워지고요. 유리관을 비스듬하게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 똑같아요. 수직 높이가 76cm까지. 대각선 길이 말고 수직 높이로. 그리고 요 위는 뭐가 된다? 진공. 네, 진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공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없어요. 안 만들어져. 그래서 재밌는 게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건물에 물을 퍼올리는 방법 있잖아요. 위에서 펌프로 당겨가지고 빨아올릴 수 있는 높이의 한계는 10m입니다. 위쪽에서 펌프를 달아서 물을 빨아올리는 높이는 10m가 한계예요. 네. 한마디로 10m 이상이 되는 높이는 위에가 진공이 형성돼도 물이 더 안 올라오기 때문에 못 올려요. 선생님, 저희 집은 아파트 14층이면은 약 50m 높이인데요. 아니, 40m 높이인데요. 그럼 우리 집에 물은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다른 집에 있어. 층마다 놔둔다. 층마다 놔둬도 안 돼요. 밑에서 네. 아니, 밑에서 밀어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위로. 네. 밑에서 펌프를 이용해서 물의 압력을 높여서 거꾸로 밀어 올리는 건데. 물 무게만큼 더 밀면 되니까. 근데 위에서 빨아 올리는 거는 10m 이상 못 빨아 올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기압과 관련되는 거고, 또 여기 봐봐. 공기층이 누르는 압력이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고도가
공기의 밀도가 일정해도 고도가 높아지면 압력이 작아져야 되는데 특히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가 더 희박해지니까 기압은 어떻게 된다? 기압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과 바람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주변보다 압력이 높은 곳이 고기압이고요. 주변보다 그러면 저기압은 주위보다 압력이 낮은 부분이 저기압인데 왜 이렇게 됐냐? 고기압은 쉽게 말해서 하강기류가 생기는 거고요. 공기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 꽂히는 곳이 고기압인 거야. 그러면 저기압은 올라간다. 네. 상승기류가 생기는 곳이 저기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고기압의 중심에서는 공기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하강기류가 생기는 거예요. 저기압의 중심에서는 네, 공기가 생기는 상승기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기압에서는 사실 자전을 안 한다면, 지구 자전의 효과가 없다면 모든 방향으로 바람이 균일하게 불어나갈 것이고, 저기압은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바람이 불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북반구에 살면서 그쵸, 지구 자전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코리올리 힘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전향력이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람이 실제로 부는 방향이 오른손 나사 법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로 북반구는 오른손, 남반구는 왼손입니다. 반대로 돌아요. 그래서 고기압은 바람이 내려오잖아.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약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바람개비처럼 휘어지면서 불어나가고, 저기압은 상승기류가 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들어와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직선으로 불어갈 것 같지만 실제 바람은 어떻게 분다? 이렇게 살짝 휘어지면서 불어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상승기류, 지표를 떠난 높은 하늘에서는 저기압 상승에서 고기압 상승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겠죠. 급하게 뭔가 결정해서. 자, 수권입니다. 자, 수권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물을 이야기하는데 뭐 하나는 빼야 돼요. 뭘 빼야 되게? 비가. 수증기입니다. 한마디로 수증기는 어디에 속한다? 기껏. 네, 기권에 속합니다. 기상을 일으키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해수와 육수로 구분합니다. 육수? 네, 지금 혹시 프린트에 담수라고 돼 있냐? 육수라고 돼 있냐? 육수야. 육수로 고치세요. 너희들 이번에 교과 개정되면 육수일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다의 물과 육지의 물로 나누는 거예요. 자, 해수는 전체의 97% 정도? 거의 대부분이 해수고요. 육수에서는 빙지 강호입니다. 비가 지하수. 네. 자, 해수가 몇 프로? 97% 맞냐? 97.1%. 특히 우리는 여기서 지하수의 일부와 강과 호수의 물을 우리가 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물이라고 해서 수자원이라고 부릅니다. 지하수의 일부까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자, 수권은 생명체가 탄생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고마운 영역입니다. 오케이? 근데 물 없으면 며칠 더 죽어요. 사람은 7일 이하? 5일? 물하고 염분을 먹으면 이제 사람의 체형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긴 하다고 하고요. 자,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할게요. 수자원은 농업, 공업, 생활, 하천, 유지용수로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농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농사와 축산업을 포함하는 물이에요. 공업은 상품을 생산하고 세척하고 그 기기 장치를 냉각시키는데 등등등 쓰는 물이고, 생활은 샤워. 네, 씻고 먹고, 하고. 상하수도, 소위 말하는 상하수죠. 하천 유지용수는 말 그대로 강이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흘러주고 있는 물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는 특징은 뭐냐면, 농업용수가 아직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농업용수고요. 생활용수는 최근에 점점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공업 안 쓰지? 그렇게까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공업은 2등이니까. 생활용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1등을 위협하고 있다 급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해. 선생님이 어릴 때만 해도 씻는 거는 그냥 세수하고 손발 씻으면 다고, 샤워는 그냥 한 2, 3일 내지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진짜 그랬어. 나 국민학교 때, 중학교 초기만 해도. 국민학교요.
나 국민학교 졸업이니까요. 진짜라니까. 나 밑에 내가 중학교 때인가 학교가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었을걸?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따뜻한 물을 만드는 그 보일러 장치 자체가 되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춥잖아. 나만 안 씻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동네 목욕탕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이제 뭐 진짜 이제 목욕탕은 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샤워를 하는 단계가 돼도 목욕탕이라는 곳은 그냥 명절 전에 한 번. 너무 옛날이라고. 그러니까 명절 전에 가면 이제 목욕탕 버글버글 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집에 아침에 학교 갈 때 세수하고 손발 씻고 머리는 한 2, 3일에 한 번씩 감고 거의 그랬으니까요. 옛날은 다. 머리도 짧아. 그러니까 그러고 중학생이 되니까 머리가 짧으니까 세수하면서 비누칠을 머리까지 하는 거야. 머리가 다들 2cm, 3cm니까 세수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세수비누로. 그럼 냄새 안 나요? 왜? 맨날 그렇게 씻는데 머리 냄새가 나면 더 이상한 새끼지. 왜?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나만 안 씻는 게 아니잖아. 선생님들도 아무도 안 씻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 당시 학생은 대충 다 비슷했으니까 씻는 정도나 그런 게. 왜냐면 진짜 아니 생각해 나 국민학교 때만 해도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다니까요. 그렇다고 내가 어디 군급 어디 면급 이런 시골에 살다 온 것도 아니야. 나 해운대 출신이야. 근데 우리 집에 장독대가 있고 화장실은 집 밖에 있었다니까요. 어릴 때도 청바지랑 고르댕 방지 입고 댕겼거든요. 난방 입고. 초등학교 때 홍수가 맨날 장마철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운동화 대신에 고무신을 신을까를 고민해 본 적은 있긴 해요. 근데 운동화 신고 다녔습니다. 샌들 신고 다녔고요. 중학교 때부터 나이키만 신었어요. 심지어 나는. 그것도 에어 들어간 걸로. 나름 좀 사는 집. 그때도 해운대 비쌌어요. 내가 중학교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소위 해운대가 개발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때 이제 신시가지 만들어줬고, 해운대 신시가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 때. 그리고 그 지나면서 이제 마린시티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랬으니까.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 보면 수자원 관리. 이제 아껴 써야 된다 이 소리죠, 그냥. 너무 상식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빙하가 나옵니다. 그죠? 빙하하. 네. 자, 빙하에는 뭐라고 돼 있나 한번 볼까요? 눈이 녹지 않고 굳어서 생긴 얼음 덩어리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 네. 얼음이 눈이 쌓인 게 얼음이 되고 걔네들이 이동하는 게 빙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빙하는 특징이 매우 천천히 가운데가 좀, 이건 근데 크게 필요 없는데 빙하 연구만 좀 봐봐. 빙하 코어라는 거를 연구를 하면 빙하 코어를 연구하면 생성 시기와 계절 변화를 나이테로 알 수 있습니다. 왜? 눈이
해마다 쌓이고 여름에 살짝 녹았다가 녹은 부분이 다시 얼음층이 되고 다시 눈이 쌓이고 압력으로 눌러지고 하니까 왜 색깔이 달라요? 1년에 한 층씩 쌓여가는 거야. 녹은 부분, 그냥 눈인 부분, 살짝 표면만 녹았던 부분 이런 것들이 생겨. 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공기방울은 그러면은 그게 나이 테니까 그 눈금수만큼 내려가면 몇 년 전인지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그 저기 빙하코 저 밑에 몇 천 년 전, 몇 만 년 전에 눈 사이에 쌓여서 갇힌 공기방울이 빙하코어 연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빙하에 빨대를 이렇게 쭉 꽂았다가 뽑으면 근데 이거 잘못 마시면 안 돼요? 쭉 뽑혀 올라오겠죠. 눈이. 그러면 저 밑에 있는 공기방울을 따로 포획해가지고 공기 조성을 연구하면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만년 전에, 2만 년 전에, 3만 년 전에 공기 대기는 지금이랑 어떻게 달랐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때 기온이나 기후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잘못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뭘... 바로 앞에 눈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꽃가루라던가 화산재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권이죠. 자, 이렇게 과거 기후를 조사할 수 있다.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수권의 구성에서 맨 첫 번째 바닥 이 페이지에 보면 1, 2, 3, 4 있죠. 저거랑 9번, 10번, 11번, 12번까지 이렇게 8개만 한번 풀어보세요. 1, 2, 3, 4, 9, 10, 11, 12. 1, 2, 3, 4, 9, 10, 11. 빨리 풀고 매기세요. 자, 요거 글자 단어 뜻을 잘 봐야 돼요. 염류라는 것은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염류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 이제 가장 많은 것부터 쓰면 염화나트륨이나 염화마그네슘, 그 외 등등등 들어갑니다. 보통 염화나트륨이 무슨 맛? 짠맛. 염화마그네슘이 쓴맛이 납니다. 얘가 간수라는 거예요. 그 두부 같은 거 만들 때 두부를 굳혀주는 물질을 간수라 그래요. 예. 두부 어떻게 만드는지 아냐? 네. 콩을 삶아서 삶은 콩을 갈아서 꾹 짜면은 뭐가 남냐면 콩물과 비지가 남거든요. 비지를 축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지로 비지는 그냥 비지예요. 그걸로 끓이면 이제 비지찌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콩물, 두유가 생겼잖아. 이 콩물을 천천히 가열하면서 거기에 간수를 넣거나 보통 식초를 넣거나 해수를 넣어요. 그러면은 콩물 안에 녹아있던 그러니까 두유, 우리 콩국이죠. 따지고 보면 그 콩국물 안에 녹아있던 콩의 단백질이 지네들끼리 엉기기 시작하거든. 그 엉긴 거를 그 보자기에서 이렇게 싹 받으면 물과 그 엉긴 단백질이 분리가 될 거 아니야. 그 단백질을 순두부라 그래요. 순두부에서 물기를 조금만 뺀 게 연두부. 그거를 이제 우리가 틀에 놓고 위에서 돌 같은 걸로 꾹 눌러가지고 물기를 더 뺀 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두부는 수분이 많이 함유되고 단단하게 안 굳은 두부인 거지. 근데 그 물에 녹아있는 엉기기 전에 단백질을 지네들끼리 엉기게 만들어주는 그 물질이 간수인데 이게 쓴맛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저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염전에서 소금을 뽑은 뒤에
몇 년 동안 그 소금을 모아놓는 거기에 가만히 놔둔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간수 성분이 빠져. 아마 집에도 보면은 소금 같은 거 소금 포대로 가지고 있는 어머님들 계실 거예요. 그거 보면. 한몇년 동안 밖에 놔두면 그치? 포대째로 놔두면 그 뭔가 물이 빠지잖아. 빠지는 게 얘네들. 그런 거가 더 맛있다고. 쓴맛이 빠지니까. 짠맛하고 각종 다른 미네랄들에 의한 감칠맛이 나죠. 보통 3년, 5년, 7년, 10년 그렇게 묵혀서 이제 더 비싼 소금으로 팔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분은 말 그대로 바닷물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말하는데 해수 1kg 혹은 1000g당 총 염류의 수인데요. 그러면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단위는 퍼밀입니다. 천분율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아마 여러분들 PSI라 그래가지고 실용 염분 단위인데 압력할 때도 쓰죠. PSI가 PSU다. PSU. 실용염분 단위라는 뜻인데, 퍼밀은 원래 그 그람수로 재는 거고, PSU는 뭐로 재냐면 전기전도도로 잽니다. 물에 녹아있는 이온의 양에 따라서 전기전도도 값이 바뀌거든요. 그걸 가지고 역산하는 건데 결국 둘은 숫자가 같기 때문에 같이 취급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해수 킬로그램당 녹아있는 염류의 그람수 혹은 만약에 해수를 그람 단위로 쟀다면 염류 그람일 때 곱하기 1000을 하는 거야. 우리 퍼센트 농도는 곱하기 100이었죠. 얘는 천분율 곱하기 1000, 즉 1000이 되면 1이 되는 거죠. 참고로 세계 평균은 약 35%밀 정도 됩니다. 세계 바닷물 농도, 즉 3.5% 정도 소금물 농도가 정도 되고, 근데 문제는 이거는 평균이라 그랬잖아. 왜 그러냐면 네. 해빙, 결빙, 그 다음에 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염분은 근해, 원해. 네. 원해. 뭘 원자. 일반적으로 봐봐. 증발량이 많냐, 강수량이 많냐에 따라서 어디가 더 짠 바다일까요? 증발이 많이 되는 바다가 짠 바다가 되겠지. 비가 많이 오는 바다는
조금 덜 짜겠죠. 맞지? 그 다음에 강물이 많이 유입되는 바다랑 강물이 덜 유입되는 바다. 당연히 열바다 더 작겠죠. 그 다음에 바닷물이 얼어붙는 곳과 얼음이 녹는 곳. 얼음 건 아니에요. 얼면은 바닷물이 짜질 거고 녹는 곳은 바닷물이 싱거워지겠죠. 그 다음에 가까운 바다와 먼 바다는 어디가 더 짤까요? 일반적으로. 먼 바다가 짭니다. 가까운 데서는 민물, 즉 육수의 유입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하면 땅에서 이렇게 흘러내려가거나 지하수를 땅을 거쳐서 지하수로 바다에 유입되는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 바다가 좀 더 짭니다. 그 다음에 기후. 우리 대기 대순환 모델을 배웠잖아요.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기 대순환 모델에서 적도는 상승 기류가 많았죠. 극지방은 북이 30도가 하강, 북이 60도가 상승 기류였잖아. 그러면 요거 잘 봐봐. 여기가 저기압, 여기 고기압, 여기 저기압, 여기 고기압이잖아. 그래서 적도 부근의 저기압은 다우 밀림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밀림지대가 생긴다고. 네,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적도에 있죠. 아마존 정글, 인도네시아 정글, 아프리카 정글. 그러면 그 부근, 적도 부근의 바다는 짜겠냐, 싱겁겠냐? 싱거워요. 네, 상대적으로 싱겁죠. 비가 많이 오는 동네니까. 북이 30도 부근이 오히려 건조기후가 되지. 북이 30도, 남이 30도에 사막이 많이 모여 있어요.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그 다음에 타클라마칸 사막, 인도 중북부, 그리고 미국의 중앙평원. 미국이 사막이 있어요? 네, 미국 중심부는 거의 사막이라고 봐도 될 만큼 건조합니다. 그 유명한 사진 본 적 있을걸? 전투기들의 무덤. 그 미국 서부, 중서부 지역에 투선이라는 지역 그 안쪽에 보면은 이제 특정 지역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가 안 오는 곳. 1년 중 비 오는 날이 이틀에서 3일밖에 안 되는 땅이 존재합니다. 아니에요.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하냐면 미군이 쓰다가 다 쓴 비행기 있죠. 이제 은퇴시키고 새 전투기로 바꾸면 그 옛날 기체는 거기에 쌓아 놓습니다. 쫙 줄 맞춰서. 그리고 비싼 중요한 전자장비나 극비 장비들은 빼서 따로 보관해 놓고. 왜? 비가 안 오잖아. 그러면 가장 부식이 덜 되죠. 만약에 미국이 전 세계랑 맞다이를 떠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지금 당장 전투기 있는 게 다 박살났어. 그러면 새로 막 전투기를 찍어내는 시간 동안 당장 급하게 출동시켜야 될 예비 비행기가 있어야 되잖아. 사람들이 거기만 늘어져 무슨 어떡해요? 거기는 지금 아무런 전략적 가치가 없는데요. 그거를 노리고 부수는 거예요. 그 전투기들 노리고. 그거 놀이로 부수러 가다가 우리 편에 비싼 장비가 부서질 생각은 안 하냐? 그러니까 엄청난 요충지라는 사실을 알고. 아니 거기는 전혀 요충지는 아니야. 현 미국에게는 전혀 요충지가 아니죠. 그치. 그거 부수러 가다가 부수러 가는 놈이 쳐맞아 죽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야. 미국 전체가 개걸레짝이 된 뒤에야 필요성이 생기는 거야. 그거 멋있다. 미국이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죠, 그게. 아니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야. 이번에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러시아 전차들 하도 많이 박살나고 하니까 T50계열 전차, T60계열 전차, 50계열 전차 나왔다고 하잖아. 그거 2차 대전 끝날 때나 쓴 전차예요. 6.25 때 쓰던 전차 지금 나와서 달리고 댕겼다고. 6.25 직후 월남전 때 쓰던 근데 문제는 그걸 꺼내 써야 될 만큼 전차가 많이 상했었다.
그러고 여기는 다시 다우 지역, 여기는 다시 건조 지역이 됩니다. 근데 왜 저기 밀림이 없어요? 춥잖아. 영국인데요. 아, 하얀. 여기면 한 영국쯤 되는데요. 영국이 비가 북유럽. 많아요. 영국 신사의 필수 아이템이 뭔데? 모자. 중절모, 모자, 왜 프리미어를 가지고? 옥스퍼드, 구두, 옥스퍼드? 굽 있는 구두, 남자 구두. 그 킹스맨 보면 나오잖아. 킹스맨이 뭔데요? 그 영화 킹스맨 안 봤냐? 왕이 남자? 오, 왕이 남자 남자. 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킹스맨 왕이 남자. 그거 모르냐?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 맥스 맨 하면서 그 어떤 아저씨가 우산으로 술잔 날려놓고 양아치들 다 뚝갑 패던 그 영화. 저는 왕과 사람인가요? 그 보면은 그 영국 신사들 신는 구두 있잖아. 그 구두 보면 굽이 있잖아, 어느 정도. 그리고 아니면 장화를 신거나 우산을 들고 다니거나 소위 그 바바리맨들의 상징인 그 버버리 코트 있잖아요. 그거 원래 레인 코트입니다. 비옷이에요. 그냥 얇은 외출용 코트처럼 보이면 사실은 비옷을 패션처럼 입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코트인 거예요. 왜? 네, 영국은 1년 내도록 비가 많이 오는 나라니까요. 근데 왜 축구할 때 한 번도 못 봤지? 걔네들 비 오는 때도 축구하잖아, 그냥. 원래 축구는 비 올 때도 하잖아요. 네. 근데 화면에 비 오는지는 잘 안 보이잖아. 경기장 물이 잘 빠지니까요. 근데 잔디밭에 물기는 있으니까 공이 쫙쫙 많이 미끄러지고 그런 날은 있지. 우리나라가 비슷하네요. 그리고 걔네들은 겨울에 축구하잖아요. 비 오는 여름이 아니라. 아, 맞아요. 그러니까 눈이 오죠, 아예. 아, 그러고 다시 극지방은 툰드라라 그래서 건조기후가 오죠. 이제 이런 것들을 따지면 바닷물이 싱겁고 짜고 싱겁고 짜고가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부근을 생각하면 별로 동해안이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우리나라의 서해 즉 황해랑 우리나라의 동해 바닷물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짜게? 황해. 황해가 어딘데? 언제 엄청 황해 없어요? 원래 황해 있잖아. 나 서해도 그러는데. 자, 어디가 더 짤까요? 황해, 동해. 황해요. 동해죠. 동해가 더 짜죠. 신미. 왜 동해가 더 짤까요? 강은 서쪽으로 흘러. 네, 우리나라 강의 대부분은 서쪽으로 흐르는데 사실 우리나라 강은 별로 필요가 없었죠. 우리나라의 주요 강을 따지면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임진강, 한강, 금강, 백마강, 섬진강, 낙동강, 두만강. 이게 다란 말이야. 우리나라는 주로 동고서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강이 서해를 향해 흘러 들어가는데 사실 이 강 다 합친 것보다 졸라 큰 강 양쯔강. 양쯔강, 아, 그것 때문에. 황허, 아, 묘허, 야오어강. 이 강들 각각이 우리나라 서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 다 합한 것보다 큽니다. 저는 모래바람 들어와서 짤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황해 바닷물이 훨씬 육수가 많이 섞이는 바닷물이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2월과 8월 언제가 더 바닷물이 싱거울까요? 6월이랑 8월. 8월이지. 아, 6월. 8월이지. 8월이죠. 네.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오잖아요. 그럼 더 안 짠 거 아니에요? 더 싱겁지. 그러니까 2월이 더 짜죠. 짠 거. 싱거운 날이 여름, 짠 날이 겨울이 되겠지. 요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위도에 따른 염분 분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 해가지고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짠 바다, 사실 바다가 아니라 호수가 하나 있죠. 사해. 고기는 다 뜨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는 염분이 무려 자, 세계 평균이 35%이에요. 51%
참고로 우리나라 동해 부산 앞바다 기준 여름에 31%일, 겨울에 33%일 정도 됩니다. 51%면 황해는 여름에 27%일까지도 떨어져요. 겨울에 한 29%에서 30%일. 인데 사해는 좀 더 써. 51%. 80을 더 써야 된다니까요. 90이요. 93%면 이게 다른 바닷물의 염분의 7배 가까이 됩니다. 거의 200%입니다. 그래서 사해에서 수영하다가 바닷물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음극실입니다. 음극실로 가야 됩니다. 탈수가 오기 때문에 위세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내장이 절여질 수 있습니다. 소금물에. 그냥 한 모금 조금이라도 마셨다 돼요. 진짜 조금. 1g. 그렇게 조금 마셨으면 엄청나게 많은 물을 먹으면 돼요. 이렇게 해요, 그죠? 한 5kg 마시면 그러니까 벌컥벌컥 꿀꺽꿀꺽 하는 순간에 응급실 가야 되는 거고. 장난치다가. 그냥 이 정도면은 저 페트병 하나 원샷 때려주면 괜찮아요. 살안 녹아요. 근데 봐봐. 200%밀의 사해. 35에서 40 퍼밀 오가는 지중해. 지중해는 짜네. 네, 그 내해라서 좀 짠 편이에요. 아. 그리고 27에서 30 퍼밀 왔다 갔다 하는 황해든 어디든 염화나트륨이 약 77.7% 염화 마그네슘이 몇 퍼센트, 뭐가 몇 퍼센트, 뭐가 몇 퍼센트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비율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한다라는 게 염분비 일정 법칙이에요. 그럼 바닷물의 농도가 동네마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여름과 겨울에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비율은 어떠하다? 대략 일정하다라는 거고요. 자, 일단 요거 정리, 그 다음에 저기 해수 온도 이야기만 하면 오늘 마칠 겁니다. 자, 우리 수요? 바닷물의 온도와 깊이의, 그러니까 깊이가 깊어질수록 바닷물의 온도가 변하는 것을 조사해 보면 일정 깊이까지는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살짝만 낮아지고요. 그리고 수온이 쭉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어느 깊이부터는 더 이상 안 줄어들고 또 거의 일정한 층이 나옵니다. 요 과정이 우리는 이제 층을 세 층으로 나누는데 요 맨 위층을 혼합층, 중앙층을 수온 약층, 제일 깊은 데를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수온 약층은 왜 온도가 일정하냐? 요 위가 이제 우리 표층이죠. 공기층, 대기권. 여기에 뭐가 분다? 이 바람이 부는 힘에 의해서 혼합층은 물 전체가 섞이는 깊이예요. 표층에 부는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뒤섞이는 층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혼합층은 수온이 일정합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다? 혼합층의 두께는 뭐에 의해서 결정난다?
그렇지. 바람 세기가 결정하게 된다. 나는 바람 세기가 셀수록 좋게 네. 심해층은 왜 이렇게 온도가 낮냐? 태양빛이 네. 도달하지 않는 그런 깊이라서 어떻다? 연중 일 년 내도록 계속 매우 추운 온도를 유지하는 층이 무슨 층이 된다? 심해층이 되고요. 근데 생각은 어떻게 살아요? 그 나름대로 사는 게 있습니다. 이상 아기 같은 아귀나 심해아귀나 뭐 블루피쉬. 산갈치나 이런 애들. 가끔씩 그 지진 올 때 되면은 물 위로 올라온다는 졸라 큰 갈치 이런 것들 있잖아. 엄청 그런 놈들 이제 살던 곳이 여기고. 그럼 수온약층은 깊어질수록 태양빛이 약해지는 구간이죠. 근데 수온약층은 재밌는 게 있다. 위쪽 바닷물은 상대적으로 따뜻하죠. 아래쪽 바닷물은 콜드하잖아. 가운데 위치가 그러면 이 바닷물은 대류 현상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다. 생길까요? 아니요. 네. 대류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매우 안정된 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하층의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따뜻한 에너지가 밑으로 잘 안 내려가고 밑에 있는 물질들이 위로 잘 안 올라오게 되는 층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요게 재밌는 게 같은 그래프인데 저위도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중위도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고위도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무슨 뜻이냐? 고위 고위도, 즉 양쪽 극지방은 태양빛이 아주 비스듬하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바닷물에 흡수되는 빛의 양이 매우 적죠. 단위 면적당 흡수하는 에너지량이 적으니까 거의 표층부터 심해까지 전부 다 심해층과 같은 온도인 거지. 중위도는 우리 위도별 에너지 분포에서 적도에는 에너지가 남고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하잖아. 그래서 적도의 에너지가 극지방으로 이동을 매우 활발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중위도가 뭐가 세다? 중위도가 바람이 세단 말이야. 에너지 이동이 활발해서. 그래서 중위도가 뭐가 많이 발달한다? 혼합층이 발달하는 거야. 바람이 많이 저위도는 뭐가 발달했다? 수온 네, 수온차가 크기 때문에 약층이 발달해요, 저위도는. 그래서 이렇게 위도별로 바다 조성이 다른 것도 같이 공부해 둘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이 칠판에 있는 거 정리하고 남는 시간 동안 그 해수의 구성 문제 조금 풀어보고 있어 보세요.